네, 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강셰프 복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직무급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 직무급의 개념 그리고 직무급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해외 사례 등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급의 핵심은 네. 직무평가입니다. 그래서 직무평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직무평가는 무엇인가요? 직무평가는 네. 직무의 조직 내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네. 여기서 키워드가 네. 조직 내 상대적 가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회사의 직무가 100개다. 네. 그럼 이 100개의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네. 직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 상대적인 가치는 상대적인 크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예전에 어떤 기업의 직무평가를 하는데 네. 사장님께서 중간에 난 직무평가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달라서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사장님이 나는 우리 회사의 모든 직무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상대적인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낮은 직무, 높은 직무가 있다라는 것이 네. 내 경영 철학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크기가 크다, 작다의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직무는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기가 다르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무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크게 5단계의 절차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직무평가 방법론의 결정, 네. 두 번째 직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네. 세 번째가 직무평가 실시, 네. 네 번째가 직무평가 결과 집계, 다섯 번째 직무 등급 도출입니다. 이렇게 5개 절차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무평가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리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한 거야?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직무평가 방법론과 직무평가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무평가 방법론 뭐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직무평가 방법론을 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네. 직무평가가 실시가 됐는데 네. 만약에 우리 구성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한 걸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개발한 건데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뢰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김대리가 개발한 거야. 근데 우리 그걸로 임금을 정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직무평가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네. 공인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합니다. 네. 그래서 헤이 컨설팅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비용이 꽤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직무평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 유규찬 교수님 팀에 의뢰해서 이 직무평가 방법론을 개발합니다. 아, 그것이 바로 한국형 중소 중견 기업의 직무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예요. 아. 이게 2014년에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네. 업종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네. 직무평가 요소를 네.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냐? 네. 오픈소스로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 방법론의 핵심은 네. 직무평가 요소예요. 어떤 요소로 평가할 거냐, 직무를.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네. 인풋, 트루풋,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은 네. 이 직무를 하는데 어떠한 인풋이 요구돼? 그래서 대부분은 경험과 지식.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은 경력이 1년이면 할 수 있지만 네. 인사팀장은 경력이 10년이 요구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경험이고요. 네. 지식은 지식 수준인데 네. 우리는 보통은 학력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일은 최소한은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일은 전문대졸이면 할 수 있다. 네. 이 일은 고졸학력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뚜루풋은 과정이죠. 직무의 과정이 되게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 해결 요구가 높은 직무가 있고 낮은 직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혼자 일하는 건 좀 덜 힘들잖아요. 여러 사람과 관계 맺는 건 힘들어요. 네. 타인 관계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아웃풋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성과 책임에 대한 크기를
아웃풋 요소로 놓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직무평가 요소를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로 네. 선정을 해서 네. 만약에 우리 회사 직무가 100개다. 그럼 100개의 직무를 하나하나 평가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직무평가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 사람은 그런 육체적 노동을 넣어줘라 라고 말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뭐 작업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작업 환경을 넣어줘라 라고 맞습니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인된 방법론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네. 우리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네. 그 공인된 방법론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갈 거냐. 네. 소위 말하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쳐서 네. 우리의 직무평가 요소를 결정하고 그 비율을 네. 새로 결정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무평가위원회 누가 그 직무를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평가위원을 만약에 한 명이 했다. 이거 김대리 혼자 한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이 말이 돼?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직무평가위원회는 여러 명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300명 이하의 기업이다 하게 되면 네. 직무가 100개 정도 나오는데 네. 그러면 대표이사가 들어와요. 네. 왜? 이거 사장님도 한 거야. 이거는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본부장들이 들어온다. 음. 그리고 보통 기획팀장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인사팀장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부 HR 컨설턴트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여 명이 구성이 되는 이유는 네. 이 사람들의 에버리지 점수를 내고자 함이에요. 네. 한 명의 의견대로 할 수는 없다. 네. 중요한 것은 직무 분석 시에는 네. SME라는 걸 아시죠? 네.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하는데 네. 그 직무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네. 그 직무가 잘 분석이 되는지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직무 평가는 좀 달라요. 직무 평가는 네. 우리 회사 전체를 알아야 돼.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류팀에서만 30년 있어서 네. 다른 직무를 몰라. 그럼 직무평가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무평가위원회는 사실상 본부장 이상의 직책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 네. 물론 단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직무분석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모 공공기관에 직무평가를 했는데 네. 처음에 본부장 레벨로만 직무평가위원을 구성했어요. 네. 그랬더니 직원들이 팀장들도 참여시켜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직무평가위원을 30명으로 확대했어요. 본부장만 할 때는 10명이었는데 팀장 들어오니까 30명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직무평가위원이 늘어나가지고 공정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네. 직무평가위원이 자기 직무만을 알잖아요. 네. 다른 직무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단점을 아. 잘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직무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평가 방법론이 결정되고 직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 멤버를 한 자리에 모아서 직무평가를 보통은 하는데 네. 설명회를 먼저 하죠. 네. 그래서 방법을 설명드리고 네. 직무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직무별 평가 방식이 있고 직무평가 요소별 평가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직무가 10개다. 그러면 하나씩 그냥 평가를 해도 되잖아요. 이게 네. 직무별 평가예요. 네. 근데 직무가 200개다. 그러면 하나씩 평가하기 힘들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경험이라는 평가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그러고 이 가로축에다가 뭘 놓냐면 직무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들이 경험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직무평가 요소 개수만큼만 직무평가 시트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직무별 평가와 직무평가 요소별 평가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직무평가 요소별 평가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실제 시행 방법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고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엑셀 시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간단히 해드리고 본인에게 한 3일 정도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고민해서 점수를 부여하죠. 그러면 엑셀 시트에다가 함수를 걸어서 네. 직무평가 요소별로 척도가 있거든요. 네. 척도를 뭐 2척도다, 3척도다를 체크했을 때 네. 그 점수를 변환이 되게 그래서 최종 값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부여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엑셀 자료를 HR로 보통 넘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직무평가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를 또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팀에서. 네. 이 집계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 직무평가 위원별로 나온 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의 에버리지를 네. 그냥 내는 방법도 있지만 네. 오류일 가능성이 있죠. 네, 뭐. 그래서 우리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네. 해요? 최저점, 최고점은 제외하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네. 직무평가위원회 점수도 최고점, 최저점은 명확히 오류
오류는 아니지만 네.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에서 제외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소속 부서의 리더의 점수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죠. 네네. 자기 소속 부서의 직무에게는 관대화가 돼요. 네네. 그래서 소속 부서의 리더의 점수는 또 제외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직무평가위원을 너무 소수로 만들면 안 돼요. 만약 5명이다. 그럼 3명의 점수가 빠지면 2명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에버리지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네. 최종 점수를 집계하게 됩니다. 소속 부서의 리더를 제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항상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서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빠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오류냐 아니냐는 항상 논쟁거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가 완료됐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직무 등급을 저희가 도출을 하잖아요. 그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네. 직무 등급 도출이죠. 네. 그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눌 거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논쟁거리는 네. 직무 등급을 넓게 잡아주게 되면 직무 등급의 개수는 줄겠죠. 네. 이거를 브로드 밴드라고 해요. 영어로 넓다. 그 다음에 직무 등급의 폭을 좁게 만들면 네. 그 안에는 직무 개수가 적게 들어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직무 등급은 개수는 많아져요. 네. 이걸 네로우 밴드라고 해요. 브로드 밴드와 네로우 밴드의 개념으로 일단은 우리의 선택을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직무급을 정교하게 하려면 네. 네로우 밴드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네. 직무마다 임금이 달라져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악유가 생기겠죠. 네. 그렇다면 브로드밴드 쪽은 비슷한 직무에게 비슷한 임금값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직무 등급 안에 10개 이상의 직무가 포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럼 직원들은 아니 이게 좀 다른 직무인데 이 임금이 똑같아? 이게 공정해? 또 이런 이슈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브로드밴드와 네로우밴드는 장단점이 있는데 네. 예담은 네로우밴드 쪽으로 직무 등급을 설정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걸 나눌 때 점수 구간 기준이 있고 점수 차이 기준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보통 직무 평가를 1000점으로 하거든요. 네. 1000점 만점인데 미니멈이 600점이야. 네. 그러면 600점부터 50점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네. 650까지, 700까지, 750까지 이런 식으로 네. 등급을 1, 2, 3, 4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이 직무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점이 있어요. 네. 그 벌어지는 지점을 직무 등급 구분값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점수 구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1점과 599점은 직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점수 차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그거는 비슷하니까 한 네. 등급으로 나오게 돼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직무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평가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직무급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